오늘의 주인공은 송건입니다. 220년에 조조가 죽습니다. 그러자 221년에 유비가 촉에서 황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나라는 뭐냐는 거죠. 오나라에서도 뭔가 비장한 분위기가 돌았던 것 같아요. 야, 이제 진짜 뭔가 나는구나. 오나라 신하들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장해졌던 것 같아요. 허세도 줄이고 시종도 줄이고 심지어 호위병도 줄였습니다.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상황 속에서 손권이 교서를 내립니다. 안정되었을 때 위험을 생각해야 된다. 군자라고 해서 경비에 느슨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너희를 자신을 아끼는 행동이 아니다. 너희를 보존해야지. 신하의 의와 군주의 의는 다르다. 취지는 공감을 해. 근데 방법이 달라야 돼. 이거 지휘관의 의와 병사의 의는 다르다는 거예요. 평소에 지휘관은요, 죽을 때는 목숨을 걸고 나가라라는 이런 게 있어야 돼. 최소한 삼국의 하나의 황제가 될 만한 자질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는 손권이란 사람을 기본적으로 왕의 어떤 이런 권력이 좀 약하고 주변에 있는 육선이나 제갈근 같은 사람은 왕을 이렇게 도와주는 착한 신하인데 걔들마저 죽으니 이 왕이 갈 데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 손권은 엄청 센 왕이고 정치적 능력이 있단 말이죠. 사람을 가지고 놀 줄도 알고 속일 줄도 알아요. 또 아주 앞에 나가서 좀 무식하게 싸울 줄도 알고 성격 엄청 세고 소설을 바꿔놨죠. 근데 이게 실제로 그래서 왜 첫 장면이 호랑이 사냥하면서 벌벌 떠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손권이 호랑이 사냥 좋아했는데 그렇게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반대로 호랑이랑 직접 맞붙어서 자기 손으로 아작을 내야 되는 애였기 때문에 오히려 말리고 옆에 있는 경호원 같은 장수들이 정말 신경 쓰고 그래서 호랑이랑 1대1 대결하는 거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대야 반대. 오히려 더 허탕한 척하고 더 과격한 척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삼 씨는 손권을 그렇게 하면서도 약간 음흉해. 겁먹은 듯 하지만 조금 음흉해 보이는 걸로 만들었는데 음흉한 것도 맞는데 그런 식으로 음흉하진 않아요. 굉장히 호탕하고 사람 잘 다루고 세게 나오고. 그러면 손권이 뭐 그 정도로 억울한 거냐? 아니요. 두 번째로 왜 그럼 손권이 그렇게 억울하냐? 손권을 이제 손재리 그러는데 소설에서 손권의 이미지가 많이 왜곡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삼국지 연의에서 왜곡 안 된 사람이 어딨어. 조조도 왜곡되고 유비도 왜곡되고 다 왜곡돼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조조나 유비는 임팩트가 세지는 쪽으로 왜곡이 됐다고. 유비 같은 경우는 착한 유비, 조조 같은 건 능력 있는 악당 이런 식으로 가서 그쪽으로 쫙쫙 갔잖아. 그러니까 억울해도 소송 못 걸지. 내가 조조라면 과연 소송을 걸까? 오히려 조조는 악당이 돼서 팬도 엄청나게 생겨서 뭐 말로는 맨날 유비가 주인공이라지만 사실 조조도 주인공 자리 놓친 적 없어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야. 착한 유비 싫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조조는 아무도 무시 못하는 오히려 더 카리스마 넘치는 악역이 됐죠. 옛날에 헐리우드는 뭐 그런 거 있던데 악역상. 그래서 옛날에 조 말코비치인가 그 배우가 악역 전문으로 그 뭐 무슨 존 말코비치 되기 같은 이상한 영화까지 나왔는데 조조야말로 영화 모든 걸 털어서 역사상 최고의 빌런이 됐지. 그쯤 되면 조조는 좋아하면서 나간정한테 감사장 줬으면 좋지 소송 안 걸었을 거야. 그런데 손권 같은 경우는 임팩트가 올라간 게 아니라 반대로 임팩트가 죽어요. 그러니까 왜곡은 왜곡인데 둘은 올라가고 이 아저씨 내려갔다고. 이 양반이 훨씬 세고 성격도 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을 땐 참아. 그리고 연기도 잘해. 장소 같은 사람도 손권한테 평생 쏘가. 육선도 쏘고. 가만히 보면 정치가가 어떻게 보면 자기 성격을 잘 이용해야 되는데 자기 성격을 숨기는 게 아니라 훌륭한 리더는 자기 성격을 잘 활용하죠. 예를 들면 메가더 같은 사람이 겸손해. 사람들이 나 자꾸 오만하고 성격 못됐다고 그러는데 어떡하지? 오늘부터는 엄청 겸손한 척 해야겠다. 그래서 메가더 망했어요. 메가더는 그거를 감추는 게 아니라 역으로 이용하죠.
엄청 오만하고 그냥 뭐 사람 눈 아래 까는 척 하면서 누가 오면은 갑자기 손 딱 잡으면서 나 자네 학생 때부터 자네 눈여겨봤었네. 이러면은 그냥 껌뻑 죽어. 내가 좀 메가드가 아니라 그 말은 못하는데 내 주변에서도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 정말 많이 봤어. 막 저 사람은 정말 성질 못 되고 권위주의적이고 말이야 교만하고 막 욕하던 사람이 그 사람 딱 만났더니 아이고 이번에 아들이 학교 갔다면서 어떻게 등록금 마련은 됐어 이러면 그냥 이 사람이 내가 대학생 아들이 있는지 어떻게 알지 이러면서 그냥 뒤로 넘어가요. 내가 많이 봤어. 그래서 손권은 정말로 자기 성격을 잘 이용해요. 그냥 이렇게 뭐 말 막 하고 깡패짓 하는 사람이라면 리더로 실패했겠죠. 그런데 그거를 절묘하게 이용해서 오히려 저 제갈근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신하가 모욕적인 걸 해도 막 참아주고 장소가 안 만난다고 그러니까 앞에 가서 막 빌고 이러니까 효과가 극대화되잖아. 이렇게 돼서 평생 정치 싸움에서 패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캐릭터를 조주하고 유비 때문에 손고는 죽였어. 그래서 무개성, 덜개성, 순에 빠진 사람으로 바꿔놨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왜 이중의 왜곡이라고 그러느냐. 요즘은 이제 정사도 많이 알려져 갖고 손권의 본 모습이 이렇지 않다. 손권이 실제로 이런 짓을 했다. 이런 게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본인이 죽었던 임팩트가 살아난 게 아니라 제리가 되어버렸어. 아니 이런 거 보면 참 사람 하나 죽이는 게 정말 쉬운 것 같아. 이미지를 왜곡시켜 놓으면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했더니 이미지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중 왜곡이 되는 거죠. 이것도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이 봐요. 한번 이미지가 만들어 놓으면 고쳐도 더 나빠지는 거야. 손권이 이렇게 돼서 손재리가 된 거죠. 이거 얼마나 억울해. 제가 손권이 억울하다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까지 했던 오나라 시리즈에서 뭐 주유도 그렇고 육선도 그렇고 오나라에서 억울한 사람들은 나관중 때문에 억울한 사람보다 손권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더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손권한테 당하고 뒤통수 맞고 그래서 아니 손권이 뭐가 억울하냐 저 사람은 오나라 억울 시리즈의 가해자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가해자는 가해자고 가해자라고 피해자가 안 되는 법은 없잖아요. 잘못한 것도 많고 특히 말년에 후계 문제 처리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극도로 비난을 받아서 오나라 멸망의 원인이 손권이 되고 있는데 뭐 나도 그런 말 했지만 아무튼 그건 그거고 본인이 억울한 건 억울한 거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번에 준비하다가 왜 손권 보고 하필 제리라고 그럴까 전에 누구 봤더니 잔머리 쓰는 게 얄미워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관우가 저기 손권이 사돈 맺자고 그랬더니 쥐새끼 같은 놈이라고 비난을 하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별명이 손재리가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걸 보면 관우가 소설에서는 엉뚱하게 이제 조조하고 여몽한테 관우의 죽음을 복수를 하는데 관우가 역사에서는 관우가 진정한 복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역시 그 소설보다는 역사가 무섭죠. 관우가 쥐새끼라고 하는 바람에 오는 날 최소한 대한민국 모든 사람한테 손재리 소리를 듣고 있으니 관우야말로 완벽하게 손권한테 복수했어. 근데 아무튼 손권 입장에서 보면 잘하든 못했든 간에 신하들 간에 갈등이 벌어지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제가 이건 절대 손권을 변호하는 건 아니고 말년의 문제는 그건 권력자들이 후계 문제 처리할 때 흔히 하는 실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변호해 줄 게 없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인이 오나라 자기가 처해 있던 어떤 환경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현실에 안주하고 강력한 세력들이 발목 잡아 당기는 그런 것들이 본인의 잘못된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 것도 어느 정도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시대를 앞서간 인물이었던 건 맞고 시대 변화를 알고 대응하려고 했던 인물인 것도 맞기는 맞습니다. 그건 인정해 줘야죠. 그리고 진수도 그렇게 인정을 해줬어요. 오나라가 조비가 황제일 때 그 오나라 사신으로 조자라는 사람이 가서 조비한테 손권에 대해서 손권이 어떤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한 말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중에서 노숙을 발탁했다. 이것은 손권의 총명함의 증거다. 보통 병사들 가운데서 여몽을 발탁했다. 이것은 현명하다는 증거다. 우금을 잡았지만 죽이지 않았다. 이건 어진 것이다. 형주를 취하면서 병기에 피를 묻히지 않았으니 이것은 지혜로운 것이다. 삼계주를 차지하고 호랑이처럼 천하를 보고 있으니 웅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스케일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폐하 조비한테 몸을 굽혀서 당신의 신하로 이렇게 처신하고 있으니 이건 재주다. 이게 대놓고 하는 말이고 이건 약간은 좀 저기 외교적 언사가 들어간 말이지만 어쨌든 송건이 시대를 앞서갔고 시대를 읽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발언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나라가 환경이 더 어려웠어요. 삼국은 모두 이민족한테 고통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삼국시대는 사실 내내 양면전쟁이에요. 촉이든 조든 오나라든 촉이든 위든 오나라든 앞뒤로 적을 놓고 싸우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좀 애매한 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조조 같은 경우는 북방에 막강한 유목기병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민족 중에서도 제일 세고 위험한 애들이 조조의 북쪽에 있어. 그 어떻게 보면 조조가 제일 불리한 것 같아. 그런데 이들을 복속시키면 중원전쟁에 투입하는 최강의 기병이 돼요. 조조는 또 그렇게 성공했죠. 이게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거야. 반면에 오나라는 산월족이야. 산월족에서 병사도 많이 뽑긴 합니다. 제갈각도 뭐 4만 명을 끌어왔다고 그러고. 근데 이게 산월족은 수전에서 못 써먹어. 그러니까 오나라가 방어하는 데는 도움이 안 돼. 그러면 대신 오나라 군대가 장강을 건너가면 조조군한테 힘을 못 쓰는데 장강 건너가면 힘 못 쓰는 건 산월족도 마찬가지야. 그러니 이거는 자기 땅 산악지대 지키는 데만 유용해요. 그러니 이게 왼수 같은 이민족이죠. 총나라 갔으면 써먹을 수 있었으려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오나라도 좀 억울한 거 많다 이거 아주 불리한 거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송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유연해요. 그래서 이런 건 정말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우리가 리더가 되면 팔색조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 리더는 어쨌든 개성이 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점도 분명하죠. 그래서 자기가 딱딱한 나무가 굽히는 게 더 힘들잖아.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건 갈대의 생리야. 근데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려면 이게 상당한 이 노력과 목숨을 건 위험과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손건은 굉장히 강한 성격임에도 판단력도 빠르고 잘은 안 그러지만 한번 판단했을 때 굽힐 줄 압니다. 유비가 촉을 차지하니까 바로 형주를 공격하죠. 그래서 장사, 영릉, 계양을 탈취해요. 그리고 이제 관우하고 2차 대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조조가 한중을 침공합니다. 그러자 손권은 바로 유비하고 동맹을 맺고 힘들게 뺏은 3군을 동서로 나누고 바로 유숙으로 올라가 삿비를 칩니다. 물론 이때 이제 장류한테 당해서 사상 최악의 수치를 겪긴 하지만 조조가 한중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내가 여기서 형주를 치는 것보다 합비로 가서 서주를 먹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하고 바로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단력과 실행력은 굉장히 빨라요. 문제는 이런 모습이 이게 또 손재리 효과로 가버리는데 조조나 유비가 이랬으면 엄청나게 칭찬받을 텐데 말이에요. 손권이 이랬더니 이게 또 손재리 효과로 가버려요. 나중에 조비가 내린 조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요. 그대는 혼란스러운 세상에 태어나서 본래 천하를 종영할 뜻이 있었지만 신분을 낮춰서 위나라를 받들어서 현재 자기에 있게 되었다. 그대가 오왕으로 책봉된 일에 바친 공물이 길에 가득하다. 이건 정사에 나오는 얘기인데 하여간 삼국시대 보면 이게 진짜 말은 기가 막히게 이게 조서야. 약 올리는 말이야. 근데 유비는 적어도 이런 조서는 안 받았어요. 왜? 조조하고 유비는 서로 썩고 썩이다가 화해할 수 없는 강을 건너갔거든요. 근데 손권은 딱 결단을 내려서 그 성격 굽히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조비한테 신하를 칭합니다. 물론 마음으로 칭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손권이 보낸 사신이 조비한테 가서
우리는 천하를 제패할 뜻을 갖고 당신한테 허리를 굽히니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주 대놓고 까잖아요. 그랬더니 조비도 하는 말이 그래 너 천하를 차지할 뜻이 있는데 내 신하하고 있으니 장하다. 이렇게 정말 야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유비는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송건하고 조조는 이런 게 오고 갔으니까 독자들이 볼 때는 재리스럽다라고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게 가뜩이나 기본 이미지하고 섞여가지고 참 논리로 이미지 이기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서 여기서도 또 이중으로 깨지는 거죠. 야비한 놈. 아니 줏대도 없이 쟤는 굽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대단한 건데 말이야. 유비는 고고한데 손고는 계산이 빠르고 야비하고 뭐 겁도 많고 이런 이미지로 자꾸 몰려가게 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뭐 굳이 억울함의 정도로 따지면 목숨을 잃은 사람, 삼족을 멸한 사람이 제일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뭐 그것까지 내가 그렇긴 그런데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소설로 봤을 때는 비중 있고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계속 욕먹고 자기 억울하고 자기 장점은 밝혀지지 않고 자기 장점은 오히려 더 욕이 되는 이런 거는 등장 장면 횟수로 봐선 송건이 제일 많이 당했으니까 그리고 또 어쨌든 오나라의 1인자니까 오나라 굴욕 시리즈의 가해자이면서 1인자로서 손건이 제일 억울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얻기에는 괜찮겠다. 이건 어디까지나 정밀한 판정이 아니라 드라마적인 요소로서 가장 억울한 사람 마지막 페이지는 손건으로 했습니다. 이 삼국지의 이 팩트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과연 어떤 것이 다른가? 바로 이 책 속에 있어이다. 삼국지 아저씨 우리 임영환 박사님께서 드디어 전략 삼국지를 쓰셨습니다. 제목부터가 멋있습니다. 전략 삼국지. 근데 이제 혹시 이제 아픈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딱 첫 번째 1부의 시작이 정사 삼국지와 소설 삼국지입니다. 예, 여기 팩트 폭행 맞기 싫으신 분들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한 이 부분도 약간 소설이죠? 예. 요거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사실 삼국지가 소설로 유명한 바람에 네. 그 진짜 정사에게는 많이 빠졌는데 네. 사실은 정사 삼국지 자체가 굉장히 교훈이 많은 책이고 다이나믹한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설 삼국지도 명나라 때 나온 게 아니라 삼국시대 끝나자마자 수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를 네. 여기다 편집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삼국지 자체가 역사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 책인데 네. 이게 소설로 넘어가니까 정말 재미난 역사가 다 죽고 수많은 교훈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투 장면은 사실 삼국지 소설의 전투 장면은 맨날 매복, 네. 화공, 모종강이 그랬더라고. 네. 이 수많은 전투 장면을 봐라.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맞는 말이지. 그냥 다 뻥이란 말이야. 하지만 그 뻥 속에서 감동을 찾아낸 우리 아니겠습니까? 감동은 있는데 진실은 교훈은 없어. 진짜 솔직한 얘기로. 네. 그래서 진짜 전투의 교훈은 따로 있어요. 아. 그런데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훌륭한 전투도 많고 네. 굉장히 역동적인 삶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사 속에 있는 교훈들을 뽑아왔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과는 친구가 되지 마라. 그런데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은 사람과는 절대 싸우지 마라.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참 많은 표본이 돼주고 교훈이 돼준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교훈을 모아서 우리 삼국지에 대한 이야기 전략 삼국지 쓰셨으니까요. 이거 많이들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